AK 라디오 월드아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글쎄 안 그래도 지금 워낙 날이 덥다 보니까 계속 에어컨을 틀고 자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목이 좀 갈라지고 또 주변에 감기 환자도 요즘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접니다. 아이고, 이런. 주변에 감기 환자 접니다.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목 상태가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라서 요새 또 코로나가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네. 혹시 코로나인가? 재택해야 되나? 이렇게 기대 반 걱정 반 했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 네. 목감기에 걸렸는데 들으시는 분도 오늘 제 목소리가 살짝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다룰 주제를 한번 소개해 볼 텐데 오늘 월다이에서 다뤄볼 주제는 바로 최근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지난 5일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대폭락하는 이른바 검은 월요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검은 월요일의 발생 원인으로 대규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꼽히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를 두고 미국 CNN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Easy money turns messy라고 해가지고 쉽게 번 돈이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왔다. 이런 또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 오늘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7월 22일 방송이죠. 거기서 네. 슈퍼엔저 관련 이야기를 다루면서 장기적인 전망에서 봤을 때 당분간은 엔저 현상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었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불과 2주 만에 엔화가 폭등을 했어요. 네, 엄청나게 폭등했었죠. 지난주에는 970원을 바로 넘겨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기자님 만나 뵀을 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네. 왜 어떡하냐 우리 방송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기자님께서 정말 이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대체 2주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한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요. 대단히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증시 변동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 불리는 전 세계 증시 대폭락이 있었죠. 일본 니케이 지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무려 8월 5일 하루 동안에 4,45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거의 코스피가 2개가 사라진 건데요. 이게 하루 만에 빠진 걸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사실 무슨 이게 니케이 225 지수라는 게 코스닥 잡주도 아니고 실제로 일국의 대표 증시 지표거든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전쟁이 난 것도 아니었고 아니면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같은 대재앙이 발생을 했던 것도 아닌데 하루 만에 12% 이상 증시가 빠졌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대공황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쇼크가 많이 갔었는데요. 근데 이 폭락의 주된 요인이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낮은 이제 엔화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다음에 금리나 수익률이 높은 다른 나라 상품에 투자하거나 다른 나라 화폐를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본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추가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신들이 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으니 전부 다 청산에 나서면서 이런 대폭락이 왔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매체들이 갑자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 굉장히 집중 조명을 했었고요. 이번 폭락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앞으로 이거는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 국제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우에다 일본 은행 총재가 네. 갑작스럽게 또 금리 인상 발언을 했었고 이걸 네. 중심으로 해서 또 아래 공포라고 불리는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 그리고 네.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결국 엔캐리 트레이더들의 매도 물결이 이제 거세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사실 기본 전제 조건이 제로 금리여야 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 입장에서. 근데 총재가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겠다고 했으니까 네.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에다 총재는 왜 갑자기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발언을 한 건가요? 네, 이거를 놓고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요인도 작용을 했고 일본 내부의 경제적 요인도 작용을 했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일본은 정치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기시다 정권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아마 총선이 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차기 총리가 내정되면서 이제 정권이 교체될 걸로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집권 자민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치르려다 보니까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대 초반, 뭐 끼케야 21% 정도라고 하는데 이대로 총선을 열면은 자기네들이 뭐 집권이 변하진 않더라도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지금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카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엔화가 역사적 저점에 계속 머물다 보니까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수입 물가가 너무 심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고가 심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정책 전체를 봤을 때는 일본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사실상 그 어떤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초저금리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2012년부터 거의 12년간 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올렸다기보다는 이제 시장이 놀랄 정도로 너무 늦게 올린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일본 은행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실기를 할 수 있다, 일본 경제가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아마 생각을 가지고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서 이 정책을 시작을 한 걸로 보이고, 우에다 총재도 굉장히 이제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금리를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일본 증시가 완전히 대폭락 상황에 가게 되니까 또 슬그머니 입장을 전환을 해버렸어요. 오히려 그 덕분에 시장 변동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올릴 때가 돼서 올린 건데 타이밍적으로 이게 다 맞물리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갈 줄은 그쪽에서도 예상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 입장을 살짝 바꿨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난 7일에 우시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죠. 부총재가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제 앞서 있었던 우에다 총재와 조금 다른 견해를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정을 번복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정확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치 부총재의 발언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발언이었어요. 그걸 놓고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일단 총재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제 금리 정책 정상화하겠다고 거의 난리를 쳐놓고서, 그러니까요. 정책 번복은 또 부총재가 공식 기자회견을 연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홋카이도에서 뭐 금융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슬쩍 말을 이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도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 정도 급으로 이제 난리가 났으면은 뭔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뭐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말 한마디에 일본 증시는 12% 폭락했다가 다시 10% 바로 반등했습니다. 굉장히 일본 증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변동성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변동성입니다. 이게 시장에 앞으로도 이 변동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이 쇼크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나 경기 침체, 뭐 또 중동에서 확전이 날 수 있다, 이런 여러 리스크들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린 셈이거든요. 이제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한동안은 이제 증시가 계속 이제 변동성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의 문제라도 생기면은 다시 이제 폭락할 가능성도 이제 없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총재랑 부총재 어떻게 보면은 은행의 두 우두머리인데 서로도 이렇게 입장이 안 맞는 걸 보면은 당연히 예측하기가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 투자 방법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저번에 슈퍼 엔저 시간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체결되면서부터 이게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계속적으로 존재했던 방법인데 근데 일본 은행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새로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뭐 예측을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대체 현존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거의 대공황 수준의 폭락을 맞이하게 됐는가? 이런 게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뭐 어떤 자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여기서 나온 자금이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나온 자금이다. 이렇게 모든 자금이 꼬리표를 달고 있진 않거든요. 그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이번 사태 이후로 뭐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이제 집계를 어느 정도 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최소한 5조 달러는 넘는다. 근데 5조 달러라는 돈이 우리 돈으로 거의 7천조 가까운 돈인데 글로벌 경제 전체를 이제 뒤흔들 수 있는 액수예요. 우리가 맨날 경제 뉴스에서 보면은 뭐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한다. 아니 뭐 또 다시 테이퍼링을 한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 연준에서 양적 완화할 때 이제 가장 최대 규모로 하는 액수가 보통 4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1조 달러 이상 많은 액수가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던 자금은 이 중에서 한 2,40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33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6월에 일본의 해외 운용 잔고 중에서 해외 주식으로 투자된 부문이 3,2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난달 말에 이게 800억 달러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익만 따지면은 한 2,400억 달러 정도가 갑자기 다 청산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당장 이제 해외 증시를 이제 엄청나게 뒤흔들었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중에서 단기 자금들은 한 70% 정도는 청산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 시장은 좀 진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여전히 남은 자금 액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동안은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변동성이 이제 전 세계 증시를 좀 뒤흔들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곤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특히나 이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부각을 받은 이유가 예전에는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고 아니면 뭐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는 국가들이 있으면은 또 금리를 올리는 국가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해서 엔 이외에도 여러 캐리 트레이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일본처럼 양적 완화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고 일본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테이퍼링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리고 있었던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이제 투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이게 사람이 투자 매매를 하는 것보다 요즘은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아니면 AI를 통한 투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정 손실률 이상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 비해 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문제가 커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비해 더 청산 규모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역사가 어쨌든 굉장히 오래됐고 예, 그렇죠. 지금 거의 7천조에 가까운 돈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이제 유입된 거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규모가. 그러면은 과거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심각한 이런 청산 사태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뭐 물론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진행된 거는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1997년 우리나라로는 IMF고 이제 동아시아 전체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럴 때 물론 발생을 했었죠. 근데 유독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렇게 문제 원인으로 지목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은 이제 원래 말씀드렸듯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엔화만 갖고 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스웨덴이 미국 금리보다 훨씬 높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웨덴의 통화를 이용해서 캐리 트레이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게 유로를 통해서 캐리 트레이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특히나 이제 일본으로 자금이 몰렸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양적 완화하는 나라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다른 시장에 투자하는 형태는 상당히 여러 가지였는데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증시를 많이 압박했던 건 사실입니다. 보통 이 캐리 트레이드로 일으킨 레버리지 자금들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고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나 그런 분야로 투자를 하는
일명 패스트머니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다른 나라 통화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걸 또 세미 패스트머니라고 불러요. 둘이 연결이 돼 있다는 뜻에서. 근데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재투자된 자금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은 문제가 한번 터지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금이 아니라 말하자면 대출을 해서 끌어당겨서 쓴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이제 빚을 갚아야 되니까 해당 자산에서 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특히나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처럼 이제 규모는 그렇게 경제 규모에 비해 작은데 개방형인 시장에서는 충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코스피의 경우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만으로도 한 57% 가까이 폭락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때에 비하면 좀 완만한 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때도 이렇게 단기간에 뭐 하루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쵸. 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계속해서 빠져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그리고 이게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실질적인 원인이 된 게 아니라 그때는 뭐 금융위기가 있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든 모든 주된 원인이 있었고 아니면 경기 침체가 뒤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지금 충격을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별일 없을 것 같은 증시에서 갑자기 이 현상으로 인해서 확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더 공포감이 컸던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천조 중에 이제 330조 가 이제 확 빠지면서도 이 정도로 출렁거렸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직도 빠질 게 엄청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빠진다면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고 이제 관련해서 계속 엔화의 변동성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엔화 보면은 되게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뭐 지난주에는 970원을 돌파했다가 오늘 오전에는 920원 찍었다가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이제 930원대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또 요즘에 또 황금 연휴라서 이번 달 다음 달에 이제 일본 여행 가시려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엔화 막 오르다 내린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받더라고요. 주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봤을 때 이제 기자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엔화가 저번에 이제 슈퍼 엔저 때는 장기적으로 뭐 봤을 때는 엔저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또 변수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이제 다시 움직일 것 같은지 다시 좀 재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엔화가 갑자기 크게 오른 거는 일본 은행의 이제 정책 변화 그거에 따른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근데 또 일본 은행이 갑작스럽게 정책을 또 번복을 하면서 반대로 또 낙폭이 컸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것 자체가 변동성은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결국에 이게 정책을 통해서 움직인다면은 중장기로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장기 정책으로 봤을 때는 일본 은행의 특성상, 그 일본 경제의 특성상 과연 여기가 금리 인상을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 경기 경착륙 같은 거 각오를 하면서까지 올릴 수 있는 국가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어쨌든 일본은행이 중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 신호만으로도 지금 일본 국채라든지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가 부채가 엄청 많아요. 결국 금리를 갑자기 올리면은 일본 정부가 이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255%가 넘는 이 정부 부채를 중앙은행이라고 해도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럼 결국 이 충격을 최소화를 하면서 올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올린다고 해도 굉장히 천천히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뭐 9월부터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이미 5%가 넘은 상황이고 일본은 올려도 지금 0.25%니까 그럼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 간 금리 격차가 한동안 4%에서 5% 내외는 계속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엔화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많이 커졌지만 예상보다 굉장히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여전히 저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정책 변동으로 인해서 지금 움직였으면 결국에는 정책에 따라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에 한번 크게 어쨌든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줄이려고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단기 변동성만 놓고서 장기 투자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조금 이제 힘들 수가 있다. 좀 더 길게 보고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엔화로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거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연결해서 이제 좀 증시까지 좀 확장해서 좀 보자면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갈아타고 있다. 이런 네,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이제 자산을 현금화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또 이렇게 안전을 추구할 때 보면 항상 반대편에서는 이럴 때가 기회다. 네, 그렇죠. 지금 투자하러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장인 건 맞습니다. 주식의 정의를 생각을 해볼 때는 주식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고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야수의 심장.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선 과감하게 투자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항상 나오는 이제 고심하는 부분인데 지금이 과연 바닥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어렵냐면은 지금 단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회복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장인데 그런데 이제 조금만 시계열을 넓혀보면은 연초 대비나 아니면 1년 전 대비로 지금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시면은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 주요 지수들 이게 여전히 연초 대비로 20%가량 올려 있는 상태예요. 이들 지수가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면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고 이제부터 반등할 거다 이 얘기는 이러한 히스토리는 다 이제 생략하고. 그렇죠. 다 이제 컷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닥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그렇게 과연 그렇게만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시장이 그렇게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낙관론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증시에서 많이 얘기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영어로 Don't catch the falling knife라고 하죠.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 이유도 현재 장 상황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폭락 이후니까 지금 낙폭 과대주가 많다. 그런 평가 주식이 많으니까 거기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연중으로 따지면 여전히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자기가 살 만한 주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낙폭 과대인 주식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함부로 대부분의 투자 자산을 이 낙폭 과대주로 불리는 종목들에 풀매수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주식에만 몰빵을 하거나 아닌 코인에만 몰빵을 하는 그런 이제 일방적인 포트폴리오보다는 좀 지금은 분산을 시키는 게 좋은 걸로 보여진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포트폴리오 지금 얘기하면은 그동안은 대부분 뭐 지금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이거 하나만 투자를 하면 뭐 평생 걱정이 없다. 아니면 이게 뭐 연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형태의 투자든지 간에 가장 위험한 투자 방식은 단 하나의 자산에 몰빵을 하는 거거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도 이제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괜히 나온 말은 아니라는 거죠. 지키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네, 굉장히 지키기 힘듭니다, 항상. 근데 시장 상황이라는 게 예전보다도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리스크가 나왔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앞으로 뭐가 빠질지 뭐가 올라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히 분산을 해놓으시던가 아니면 현금화를 해놓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목표 수익률이나 수익액을 뭐 확실히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자금을 투입할지 그리고 자신이 감당 가능한 손실률도 미리 설정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뭐 다른 전문가나 아니면 본인이 뭐 PB에 물어보신다고 해도 이거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걸 모두 계산을 해놓고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지금은 움직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 같은 그런 투자의 규제도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 이러면서 현금화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을 이제 기회를 삼겠다고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지금이니를 외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에 떨게 만든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든 생각이 아무리 내가 철저히 분석을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언제나 내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존재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건 항상 손실을 입을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 네. 요 두 가지 아주 쉽지만 당연하고 쉽지만 지키기 어려운 네.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한 치 앞도 사실 못 내다보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가 아니고 도박을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 결정은 자신의 몫이다. 손실도 자신의 몫이다. 이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마디 더 해주세요. 강력하게. 강력하게 네. 뭘 말씀드릴 것보다는 네. 또 이거 네. 듣고 투자했는데 망했다. 이거 듣고 투자 안 했더니 손해봤다. 또 이런 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원금을 지켰다가 더 안정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뭔가 수익률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확실히 장을 끌고 갈 만한 종목이나 분야가 생겼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안전지향적인 투자를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해서 이제 난 더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지금 기회를 살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원금 손실을 많이 감안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투자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네. 알려드리면서 AK라디오 월드아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현우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